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약으로 길러지는 생선 6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특히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생선은 한국 밥상에 너무나 자주 올라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이 6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바로 제가 투석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노인 환자들 때문입니다.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 피를 걸러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이 늘 후회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물이나 큰 병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먹은 그 생선, 지난 10년간 먹은 그 생선이 문제였구나. 모두 그렇게 통탄하셨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온몸을 돌아다닌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어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 콩팥이 평생 동안 걸러야 하는 것 중에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약물이나 독성 대사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에게는 작은 독소 하나도 치명적인 추가 손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그 조용한 손상을 지켜봐 왔습니다. 저는 박혜진입니다. 올해 84, 평생 신장내과만 파고든 의사입니다. 대학병원 신장내과 교수로 58년을 봉직했고 투석센터 소장을 거쳐 지금은 노인 콩팥과 영양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콩팥이 버틸 수 있는 한계,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만 지켜봐 온 사람이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밥상에 올라오는 생선이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라 콩팥에 과로 수당 없는 야근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일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안방인가요? 병원 침대인가요? 그리고 6가지 생선 중에 여러분이 가장 자주 드시는 생선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우리 콩팥을 하루 종일 물 필터로 먼지를 걸러내는 정수기에 비유해 봅시다. 정수기 필터는 깨끗한 물만 걸러야 오래 쓰는데 거기에 모래나 진흙 같은 불순물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는 금방 막히고 수명은 확 줄어들 것입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약물, 항생제, 중금속, 독성 대사산물이 바로 이 모래와 진흙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콩팥이 쉬지 않고 처리해야만 우리 몸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양식 생선의 문제는 예방적 항생제에 있습니다. 좁은 수조에 수만 마리의 물고기를 고밀도로 사육하면 물속은 배설물과 사료 찌꺼기로 금세 오염됩니다. 이 오염된 환경은 세균과 기생충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온상이 됩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병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수조 전체가 집단 폐사할 수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업자들은 이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 질병이 발생하기 전부터 사료에 항생제를 섞어 먹이거나 물에 타서 상시 투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물 양식의 공통 구조입니다. 잔류 항생제는 이 생선들의 살과 내장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 잔류 항생제를 우리가 먹으면 결국 우리 몸의 콩팥이 이 항생제를 배설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문제는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노인, 당뇨, 고혈압 혹은 단백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항생제를 빠르게 배출하지만 기능이 약한 콩팥은 같은 양을 먹어도 항생제가 체내에 더 오래, 더 높은 농도로 유지됩니다. 신장내과 교과서에는 수많은 항생제들이 신독성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약해진 콩팥에 또 다른 독성 물질이 들어와 조용한 추가 손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당장은 증상이 없더라도 이것이 수년 동안 반복되면 결국 콩팥은 임계점을 넘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나 사구 체역와율 수치를 최근 1년 이내에 확인한 적 있으신가요? 혹은 단백뇨, 미세단백뇨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당뇨, 고혈압, 통풍, 신부전 중 하나라도 앓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과로 상태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6가지 생선은 매일 혹은 자주가 아닌 가끔으로 바꾸거나 안전한 다른 생선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흔히 생선은 다 몸에 좋다고 오해하시는데 자연산이거나 저밀도 청정해역에서 자란 생선과 소규모 고밀도 양식장에서 약물로 키워진 생선은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한번 먹었다고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루 한 번, 일주일 내내 몇 년 동안 먹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항생제 목욕을 하는 고급 생선 3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싸니까 더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생선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탁 위에 생선이 고급이거나 비싸면 무조건 더 청정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식업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 고급 생선들 역시 고밀도 사육으로 인한 질병 위험 때문에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능성어입니다. 고급 횟감이나 구이로 쓰이는 능성어는 원래 깊은 바다 산호초 근처에서 홀로 다니는 어종입니다. 하지만 양식장에서는 좁은 가두리 안에 수십 마리, 심지어 물 한 세제곱미터에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능성어를 집어넣어 키웁니다. 고밀도 사육 환경에서는 물고기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피부 상처가 쉽게 생기고 여기에 세균과 기생충이 들러붙으면 집단 폐사로 이어집니다. 실제 양식 논문들을 보면 항생제 투여를 며칠만 중단해도 폐사율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능성어는 가끔 믿을 수 있는 원산지와 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자연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면 양식 능성어를 섞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비싼 생선이라 더 안전하다는 착각은 콩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팡가시우스, 일명 바사라고 불리는 싸구려 흰살 생선입니다. 주로 냉동 필레 형태로 저렴하게 유통됩니다. 팡가시우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강바닥을 다니며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까지 먹는 청소부 어종의 특성이 있습니다. 베트남 메콩강 유역에서 대규모로 양식되는데 이곳 양식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발효, 분뇨나 동물 부산물을 기반으로 만든 먹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먹이는 당연히 물고기에게 높은 감염 위험을 초래하고 결국 항생제 상시 투여는 기본값이 됩니다. 원산지나 어종을 정확히 모르는 값싼 흰살 생선, 필레는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한 분이라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장된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싼 맛에 자주 계속 먹는 패턴이 결국 콩팥을 지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틸라피아입니다. 틸라피아는 과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호르몬 처리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호르몬 문제가 주된 위험은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는 항생제, 탁한 물, 그리고 과도한 사육 밀도입니다. 틸라피아는 환경 적응력이 워낙 뛰어나서 오염된 물에서도 잘 자라지만 이는 깨끗하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학교나 단체 급식 혹은 값싼 생선 요리의 주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나 손주들에게 틸라피아가 자주 올라온다면 가능한 한 자연산 고등어, 꽁치 혹은 알래스카 연어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인터넷 괴담과 실제 과학적 위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틸라피아가 가진 환경 문제는 분명하지만 항생제와 환경 문제를 함께 짚어보아야 합니다. 왜 값싼 흰살 생선들은 항상 비슷하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고밀도 양식 환경에서 빨리 자라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 남성들이 정력 보양식으로 사랑하는 두 가지 생선이 콩팥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했던 환자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선 라벨을 읽는 법, 이름과 원산지, 어종을 보는 법이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특정 생선을 보약처럼 여기고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어나 미꾸라지는 기력이 떨어졌을 때 혹은 큰 수술을 앞두고 무조건 먹어야 하는 음식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의사로서 말씀드리건대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보약이 과로, 수당 없는 야근을 시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어입니다. 장어는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이 풍부한 좋은 식재료입니다. 장어 양식 초기에는 성장을 빠르게 하기 위해 호르몬을 사용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폐사율 문제와 경제성이 떨어져 현재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어의 진짜 위험 포인트는 사육 방식에 있습니다. 장어는 육식성이라 사료에 동물 내장이나 부산물을 사용하는데 이는 기생충과 세균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좁고 탁한 양식장 환경과 맞물려 항생제와 구충제 투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외식으로 먹는 장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주일에 여러 번 보약이라며 습관적으로 자주 먹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만성 콩팥병 환자라면 소량, 가끔, 그리고 검증된 식당에서만 드시기를 권합니다. 게다가 장어는 콜레스테롤과 열량이 높아 체중 관리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는 본래 양질의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미꾸라지 역시 육식성이고 좁은 수조에서 고밀도로 양식됩니다. 이 육식성 동물 부산물 사료, 작은 수조의 조합은 장어와 마찬가지로 항생제와 구충제 투여가 거의 기본값이 되게 만듭니다. 회복식이나 병원식으로 매일 미꾸라지탕을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콩팥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주 1회 이하 다른 안전한 단백질 식품과 번갈아가며 섭취하는 방식으로 식단을 설계해야 합니다. 암 환자나 수술 직후 환자에게 무조건 미꾸라지를 먹여야 한다는 민간요법은 위험합니다. 콩팥 수치, 간 수치, 그리고 항암제 투여 여부에 따라 오히려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 병세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정호성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72살이셨던 정호성님은 오래된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투석만은 피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지요. 호성님은 몸에 좋다는 것은 뭐든 드시려 했고 그 중에서도 장어, 미꾸라지,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붕어탕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값싼 시골 연못이나 재래시장에서 파는 생선을 선호하셨습니다. 시골에서 키운 건 깨끗하다는 믿음 때문이었지요. 6개월 후 호성님은 다리가 붓고 피로감을 심하게 느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고 단백뇨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콩팥 기능이 악화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과도한 단백질, 나트륨, 그리고 인 섭취가 콩팥에 무리를 주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자주 드셨던 양식 생선들에서 잔류 약물이 콩팥에 조용한 독성을 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호성님은 처음에는 음식을 바꾸는 것에 강하게 저항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먹어온 건데 이게 왜 이제 와서 독이 되느냐고 하셨지요. 저는 호성님에게 몸보신이라는 말이 콩팥 입장에서는 과로 수당 없는 야근일 수 있습니다 라고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후 호성님은 안전한 생선으로 종류를 바꾸고 섭취 횟수를 주 2회 이하로 줄였습니다. 동시에 혈압과 당 조절도 함께 하시도록 도왔습니다. 1년 후 호성님의 콩팥 수치는 서서히 안정되었고 부종과 피로감도 줄었습니다. 호성님의 사례는 보약이라고 믿고 먹었던 음식이 오히려
이미 약해진 콩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시골 연못은 깨끗하다는 위험한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시골 연못의 붕어와 작은 양식장이 오히려 대규모 양식장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규모의 양식장에서 약물로 키운 생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생선이 있습니다. 바로 시골 연못이나 작은 저수지에서 키운 붕어와 같은 민물고기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산 혹은 시골에서 키운 것이라는 말만 듣고 이것이 더 깨끗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소규모 연못 양식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의 양에 있습니다. 물의 양이 적다는 것은 물고기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높게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수백에서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작은 연못에 밀집시키면 배설물, 사료, 찌꺼기, 그리고 유기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물속의 세균과 조류를 빠르게 증식시켜 수질을 급격히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질병이 한 마리에게 생기면 하루 이틀 만에 연못 전체로 전염됩니다. 넓은 바다는 물이 희석시켜줄 공간이라도 있지만 좁은 연못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업자들은 물고기 전체의 폐사를 막기 위해 항생제와 화학, 약품을 미리 항상 물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콩팥에 독이 될 수 있는 항생제와 화학, 약품의 농도가 넓은 바다 양식장보다 오히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골에서 자연산이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키운 붕어라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붕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약물을 먹고 자랐는지 정확한 양식 방식이나 검사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특히 국 끓이기 좋은 싸고 작은 붕어를 매일 먹는 습관을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같은 값이면 나트륨 함량이 낮은 고등어나 꽁치 통조림을 선택하는 것이 콩팥 건강에는 훨씬 안전한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골은 깨끗하다는 감성적인 믿음과 실제 수질, 관리 및 사육 밀도 문제는 차분하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큰 양식장은 다 나쁘고 작은 연못은 다 좋다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중요한 것은 관리와 검사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한가입니다. 같은 붕어라도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가 여러분의 콩팥 건강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콩팥을 지키면서도 생선의 영양을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생선 선택 원칙, 주당 섭취 횟수, 그리고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에게도 적용하여 콩팥 건강을 지켰던 구체적인 경험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콩팥에 부담을 주는 생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생선을 아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생선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생선을 얼마나 자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첫째, 안전한 생선 종류를 선택하는 원칙입니다. 잔류 약물에서 비교적 안전하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십시오. 자연산 고등어, 꽁치, 삼치, 그리고 알래스카 자연산 연어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노르웨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관리하는 양식, 연어는 규제가 엄격하여 비교적 안전한 선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라벨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양식인지 자연산인지 원산지 유통기한 인증 마크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면 다시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주당 횟수와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이나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주 2회에서 3회, 그리고 1회 분량은 성인 손바닥 1개 정도의 크기로 제한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종류의 생선을 3일 이상 연속해서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선마다 잔류하는 독성 물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종류를 번갈아 가며 섭취하여 콩팥이 한 가지 독성 물질만 계속 처리하지 않도록 숨 쉴 틈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콩팥의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입니다. 튀김이나 강한 직화 구이보다는 찌거나 조리는 방식 혹은 국으로 끓여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국으로 끓일 때 나오는 삶은 물에는 단백질분해 산물과 인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삶은 물은 버리고 다시 육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의 내장, 아가미, 그리고 검은 막, 배, 지방층에는 독성 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제거하고 드십시오. 저의 여동생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74살의 여동생은 오래된 고혈압으로 인해 미세단백뇨가 나오는 초기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동생 역시 과거에는 싸고 익숙한 붕어, 미꾸라지, 장어 위주의 보신 식단을 즐겨 먹었습니다. 동생이 콩팥 수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제가 직접 식단 관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주 먹던 붕어, 미꾸라지를 완전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고등어, 연어, 오징어, 그리고 조개류 중심으로 생선 식단을 바꿨고 주당 횟수와 조리법을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대로 조정했습니다. 냉장고에 정체불명의 흰살 생선 필레가 사라지고 나트륨 낮은 통조림과 자연산 고등어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6개월 후 동생의 콩팥 수치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다리의 부종도 줄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피로감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동생은 형부 음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몸이 달라지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이 저에게 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음식을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주 먹던 생선을 조금 덜 자주, 덜 위험한 생선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콩팥은 충분히 숨 쉴 틈을 얻고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의사로서 깨달은 콩팥 건강의 철학입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약으로 키워진 생선 6가지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약으로 키운 생선을 매일 혹은 자주 먹지 말 것입니다. 콩팥의 독성 물질을 계속해서 쏟아붓는 습관을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둘째, 같은 생선을 반복해서 먹지 말 것입니다. 종류를 번갈아 가며 섭취하여 콩팥이 한 가지 독소에만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셋째, 싸고 정체불명인 흰살 생선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검증된 자연산 혹은 심해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콩팥 건강에 대한 투자는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콩팥은 참 조용하고 인내심 강한 장기입니다. 조용히 버티고 또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티겠을 때 한 번에 무너집니다. 콩팥 기능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는 어떤 약도, 어떤 최신 치료법도 여러분의 밥상만큼 큰 힘을 내지는 못합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기 전에 미리 지켜야 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자주 먹던 생선 한 가지를 줄이고 고등어나 연어 같은 안전한 생선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콩팥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오래도록 지켜보고 싶습니다.